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임진왜란을 이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16세기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국제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의 시대를 이제 맞은 조선은 사실 이제 조선사에서 최대의 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592년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이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7년 동안 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조선의 이제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뭐 국토도 황폐화되고, 뭐 조선은 엄청나게 이렇게 후퇴하는 이런 이제 모양을 갖게 되는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임진년에 이제 왜들이 일으킨 난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전쟁, 이 사건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그 이 전쟁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연 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요즘 역사학에서는 16세기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국제 전쟁이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은 단순하게 조선과 일본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보면은 명나라라고 하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죠. 이 그 명나라까지 참여한 이런 이제 삼국의 전쟁이었던 거고, 물론 이제 개입된 나라는 세 나라지만 뭐 이렇게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실제 저기 어디 흑인들까지도 참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종적으로도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이제 그 차원에서의 전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그 전쟁의 성격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얘기는 당시 그 동아시아의 이 삼국들의 이 그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선조니,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만력제라고 하는 게 각각 조선, 일본, 그다음에 명나라의 이제 당시의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의 사주팔자를 우리가 보면서 이들의 기질이 과연 이제 이 전쟁과 특히 이 전쟁의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사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참 희한하게도 이 피해의 제일 큰 당사자인데도 유지가 됐죠. 그런데 이 토요토미하고 만력제 여기는 이제 몰락하게 되고, 명나라가 이제 이로부터 이제 그 망하게 되고, 토요토미 정권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이제 가져온 아주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이들의 사주팔자를 통한 이제 기지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이 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16세기 이 국제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를 좀 한번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는 이제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어서 특히 당시 일본의 지도자였던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좀 정복력, 이 과대망상증을 좀 갖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이제 그 좀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좀 부분적이겠죠.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한 객관적인 명분은 정명가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즉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는데 조선이 길을 좀 내달라라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일본은 이 그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땠어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이 드디어 전국 시대가 통일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할 기초를 다졌고, 죽은 다음에 그 집권자가 된 이 토요토미가 결국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통일이 되는 이런 큰 어떤 이 국정세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 토요토미 그 정부에서 요구했던 거는 명나라와 이 조공의 관계를 그걸 요구했죠. 근데 그거를 갖다 명나라가 거부를 했죠. 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공이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약소한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에게 무엇인가를 좀 바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꼭 그게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공이라는 게 물론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약간 이제 불공정한 어떤 무역거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공을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와 국가가 정상의 어떤 이런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혼란스러웠던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명나라하고도 이게 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좀 맺으려고 했는데 명나라에서 그걸 거부했던 거죠.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특히 일본의 그런 정세 변화 속에서 명나라와 관계를 좀 맺으려고 했는데 이게 명나라한테 거부되고, 또 조선도 거부를 했어요. 외를 좀 하찮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하는 오랜 기간 전쟁을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군 세력이 많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통일을 했잖아요. 그럼 싸울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삽시간에 실직자들이 막 늘어난 거야. 이 고급 이제 그 전투 역량들이 다 실직자가 생겼고, 통일하고 나니까 공세운 사람한테 봉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땅도 부족하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 동아시아 전쟁이 좀 일어나게 됐다. 세 나라 이제 왕들의 한번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토요토미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자, 선조 같은 경우는 1552년 11월 11일에 태어났고요. 시간은 모르겠고, 임자년, 그 다음에 신해월, 기축일. 자, 이런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딱 보면 이제 목과 화의 기운이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금과 수의 기운들이 많죠. 근데 자기를 가리키는 일간이 기토이고, 자, 일주조차도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기축이라고 하는 간여지동의 그런 일주를 가지고 있죠. 자, 고집이 셌겠죠. 그리고 서재 수의 기운이 제일 많죠. 이게 태어난 연도 임이고, 월 같은 경우는 금인데 이건 금생수에서 수하고 친한 글자죠. 근데 재미난 건 지지가 해자 축이라고 해서 바로 지지에 있는 12개의 글자에서 이 수기에 해당하는 이 글자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일단 간여지동이니까 좋게 얘기하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고, 자,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다. 조선의 왕 중에 이런 그 이 위아래가 토로 이루어진 이런 간여지동의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왕이 있었죠. 바로 태조 이성계가 기미라고 해서 위와 아래가 똑같은 이 토의 이 글자로만 이루어진 그런 건데, 선조는 밑에 있는 글자가 미토가 아니라 미토와 정반대인 축토의 글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이 기미와 기축이라고 하는 똑같이 위아래가 음의 어떤 이런 그 토로 이루어진 이런 글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면요. 이 축이라고 하는 토는 밑에 무슨 글자들이 숨어 있어요? 개수, 신금. 자, 금과 수의 기운들이 숨어 있는 토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미가 없네요. 자, 미라고 하는 글자는 밑에 무슨 글자가 숨어 있냐면 정화, 빨간색, 그 다음에 을목이 숨어 있습니다. 즉, 미토는요, 목과 화의 기운이 숨어 있는 이 뜨거운 토고요. 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금과 수의 기운이 숨어 있는 차가운 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 기축이 똑같은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기질이 다르겠죠. 자, 누가 더 냉정할까요? 예, 기축이 더 냉정하죠. 반면에 기미 같은 경우는 열정을 품고 있는 거죠. 뜨거움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축은 굉장히 차가운 기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의 기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음모적이다. 사실 조선 역사에 이 유명한 또 기축일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수양대군을 도와서 이 어떤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 한명회가 바로 이 기축일주예요. 또. 그리고 역시 보면 이 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자, 내가 토인데 순위가 뭐예요? 토극수에서 내가 극하는 오행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되죠. 즉 재성이 되죠. 예. 재성이 지금 4개씩이나 나와 있는 글자를 보더라도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선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임진왜란 와중에서도 소위 얘기는 양위파동을 해나가면서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를 했죠. 상당히 자기 고집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데 머리는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월주가 뭐예요? 신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총명한 이런 기운에다가 전체적으로 뭐예요? 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부는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인성이 없잖아요. 인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공부하고 직결된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도, 인성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화기가 없다 보니까, 즉 인성이 없다 보니까 머리는 좋았지만 사실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2가지가 있죠. 이 선조라고 하는 사람은 반개 출신의 왕이잖아요. 적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선조 바로 전의 왕이 명종이었잖아요. 근데 명종의 자식이 이제 후사가 없다 보니까 결국 반개에서 탔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일화가 있잖아요. 조카들 3명 데려다가 왕이 쓰는 모자 이렇게 딱 주니까 얘만 안 썼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았다는 거죠. 아, 이거 안 써야겠구나. 결국 그게 돼서 왕이 된 거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퇴계 이왕이 이 선조한테 이 성하십도라고 해서 이렇게 유명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리학 요점만
딱 10개로 정리해서 이걸 이제 딱 병풍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딱 이렇게 그 이 다이제스트 된 거, 그게 이제 성악 10도라고 한 건데, 그게 뭐냐면 퇴계 이황이 공부를 잘 아마 안 했을 것 같은 이 선조를 위해서 딱 올린 상소문이 바로 성악 10도예요. 자, 그런 기질의 이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조선 침략의 원흉, 토요토미는 어떤 사주입니까? 자, 1537년 3월 17일 날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양력으로 계산했어요. 정유년, 계묘월, 병진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사주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일본의 어떤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1537년 37일 생이라고 해서 이걸로 놓고 보면 사실은 다른 것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정유년, 계묘월, 병진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주가 어떻습니까? 딱 봐도 오행을 다 갖고 있다. 목화토금수, 아기자기하다. 그리고 뭔가 좀 목화의 기운이 많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이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소위 이제 그 이 최고 권력자가 된 능력과 재주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죠. 다재다능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사주의 모양에서 나오잖아요. 그 토요토미의 그 죽은 오다 노부나가가 토요토미를 많이 아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재주가 좋아가지고 물건도 싸게 사오고 자기한테 충성도 잘하고 또 앞에서 귀여움도 많이 떨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양이 여기 그대로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사주에서는. 자, 연이 정유년, 자, 월이 계묘월인데 잘 보세요. 정계가 충을하죠. 자, 연과 월이 충을하고 지지에서도 묘와 용이 충을 해요. 이렇게. 연월이라고 하는 건 나의 초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초년의 고난이 많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양,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침략의 주범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뭐 원숭이 같은 놈 이렇게 이제 막 비난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능력이 있는 인물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일본이라는 제국을 통일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일간이 병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드러내는 걸 좋아했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토요토미 관련해가지고 정복력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사실 이 명나라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토요토미의 어떤 발상이 아니라 이미 오다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병하니까 뭐예요? 큰 태양이니까 세상을 내가 다 이게 가져야 되는. 그러다 이 병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화생토. 이거 역시 뭐냐면 괴강의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드러내고 뭐 베풀고 하는 성격은 내가 볼 때 좀 괜찮았을 것 같아. 부하들이 좀 좋아했을 것 같은 이런 좀 느낌 좀 들어요.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나라 간첩을 하나 잡았대요. 잡았는데 이 토요토미가 살려줬대요. 그러니까 너는 네 나라를 이제 저기 위에서 이 최선을 다한 놈이니까 괜찮다. 이런 호탕한 기질을 보여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사주의 모양을 놓고 보면 좀 사실 그런 모양도 보인다. 자, 마지막 이제 이 명나라의 황제였던 이 만력제라고 하는 인물. 자, 1563년 9월 4일. 역시 이것도 이제 양력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해, 신유, 개해. 자, 이런 사주가 다 나옵니다. 당시 그 동아시아 전쟁이 벌어졌을 때 황제가 이 만력제라고 하는 인물이고 결국 얘가 참전함으로써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된 거죠. 조선에서도 이제 뭐 의병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싸움을 바꾼 거는 이제 이 명나라의 참전이었던 거죠. 일단 사주 자체는 딱 보시다시피 딱 나온 세 개가 전부 다 뭡니까? 간여지동이죠. 예. 근데 자기 일주가 개라고 해서 역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일주란 말이에요. 신유도 머리 좋은 일주니까 다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또 개가 또 하나 나오죠. 만력제가 어떤 인물이냐면 명나라 패망의 원흉이 바로 이 만력제입니다. 물론 명나라는 이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체로 한 몇십 년 뒤에 그거 망했는데 사실 이 만력제 때문에 명나라는 망한 것이다. 왜 망했냐?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을 했잖아요. 아무리 무슨 이렇게 식량 이런 걸 갖다 조선에서 이게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군사를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국력을 얼마나 소진을 시킵니까? 그런데 당시 명나라에서는 이걸 참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왜 논쟁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주장했던 게 바로 이 만력제예요. 이 명이나 이 중국에서는 이 만력제를 되게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제사도 안 지냈어요. 그런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만력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수호천사하고 구세주죠. 그리고 조선에서 사당 지어가지고 조선에서만 오랫동안 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 만력제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만력제가 30년 동안 업무를 거부했대잖아요. 고집이 더럽게 셌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주원장이 딱 집권하고 나서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죠. 근데 주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뭘 했습니까? 혁명 동지들을 다 숙청을 해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이 근대에 와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서양한테 이렇게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군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정권의 어떤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 자멸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조정 내부가 어떻게 돼요? 아주 심각하게 부패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이런 황제의 권력뿐만이 아니라 역시 또 신하들의 권력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만력제도 보면은 이 선조하고 비스무리하게 여기도 후궁에서 나온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곤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세자를 책봉할 때 사실은 후궁에서 나온 애가 있었는데 얘를 안 하려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만력제가 거의 이제 뭐 업무를 안 했대요. 그걸 갖다가 이 만력제는 자기의 권위를 지키는 걸로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라고 한 게 나오는데 말이 그렇지 있잖아요. 한 30년 동안 그렇게 업무를 사보타지 하려면 그것도 배짱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주를 보고서 내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이런 기질이니까. 근데 이 좋은 머리를 갖고 역시 좀 제대로 정서를 했으면 물론 그러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사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 나라 최고 권력자들의 기질이 이러한데 7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놓고 보면 이 권력을 유지한 사람은 선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참 지금 시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말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토요토미는 뭐 이게 전쟁 중에 이제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이제 이 권력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에도 정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건데 그러면서 토요토미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죽었죠. 이 아들 히데요시인가 걔가 이제 자기의 이제 가신이었던 도쿠가와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도쿠가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명나라하고 다시 관계를 정상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토요토미의 묘를 폭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묘를 폭파해버렸습니다. 그 참 비운인 거죠. 그런데 이 만력제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 무덤이 파헤쳐져가지고 폭파가 됐거든요. 언제 됐냐? 60년대 문화혁명할 때 홍위병들이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 이제 좀 공통성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의 선조는 유지했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 같은 경우도 국토도 많이 황폐화됐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어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쟁의 와중에서 의병 등등 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력 손실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실제 사회 질서도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신분제가 뭐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막 무너지고 이랬는데도, 그런데도 조선은 왕조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가 뭐냐면은 앞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분당의 시작과 알아봤던 이 성략의 이념이 정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어떤 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살인들이 어떤 이 집권 세력의 지위를 고착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지역까지 뭐 향약이니 두레니 뭐 서원이니 하는 등등으로 사실 전 국민들을 하나의 이념적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어떤 장치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가 안정이 됐던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이다. 조선을 개국했던 여기 정도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제도, 이런 거의 성과가 드러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건 정말 잘했다고 보는데, 이 영인유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후복고 사업을 조선은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린 거죠. 아니 뭐 국토 다 황폐화 됐지, 그 다음에 뭐 일할 사람들 전부 다 잡혀가거나 죽었지,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 좀 더 무능해가지고 백성들을 만약에 가혹하게 척척하게 이랬으면 그때는 정말 뒤집어 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이제 여민휴식이라고 해서 백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런 농지를 개간하고 이런 과정에서 세금도 감면하고 하는 정치들을 잘 한 게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이 왕조와 체제를 유지하게 된 힘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때 바로 그것을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북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내세웠던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게 이어지지 못했을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임진왜란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